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기 5주차. 자, 이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06도 7096 이게 나올 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용 수용의 효과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 줘야 되죠? 손실보상, 그렇죠? 손실보상, 공용 수용의 효과다. 이 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공용 수용의 효과. 그래서 첫 번째가 돈 주는 거죠, 손실보상, 그렇죠? 자, 돈 줬으니까 너 나가. 그쵸? 대집행 큰 맥락에서 그다음에 내 땅 너 줬는데 왜 그 안 해? 그렇죠? 환매권.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법리는 돌아가면서 총론, 정당보상 법리 그다음에 강론에서 주로 요즘은 난이도가 높은 강론위에서 오늘 손실보상의 법리에서는 영농 손실보상하고 주거유지 여기 이제 강론에서 최고 난이도 있는 높은 그런 이제 문제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매권은 지난 시간에 봤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대집행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정된 행정기본법 정의 같은 걸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1호, 그쵸? 1호가 아주 그 한국말로 돼가지고 정의를 아주 잘 정의를 해놓은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그 딱 떨어지는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잘 찝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토지보상법상에 우리가 대집행 첫 번째 물음 1-1번 1-1번은 우리가 대집행에 대해서 설명하라. 대집행 설명. 그 다음에 그 1-2번은 어떻게 돼요? 이 협의 취득된, 그쵸? 협의 취득된 건물의 철거 약정이, 그쵸? 철거 약정이 어떻게 돼요? 대집행의 대상이 되냐, 그쵸?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쵸?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물음 하나에 있는 두 개의 쟁점이고, 그쵸? 1번에 2, 그쵸? 그 다음에 물음 2에 2-1, 그쵸? 2-1에서는 이 대집행 방법으로, 그쵸?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 2-2에서 뭐예요? 그 직접 강제가 가능한가?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15점 하면 3페이지, 그쵸? 요거 15점 하면 3페이지란 말이에요, 그쵸? 배점은 이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답안을 구성할 때 이게 원래는 한 20점씩 해가지고 40점 정도는 해야 되는데 15점 하면 3페이지 정도의 요 논리를 다 끌어서 하려 그러면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압축적으로다가 그 답안지 구성을 할 때 압축적인 훈련을 해야 요거를 안에 그 배점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음 2가 전체적으로 대집행과 관련된 그런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논점의 정리를 큰 서를 잡아주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2, 예를 들자면 요거 3, 그 다음에 요렇게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맥락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물음의 1-2번의 요 내용과 2-1번 요 내용은 각각 2006도 7096에 대한 판시 사항을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내용적인 맥락으로도 이렇게 묶다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게 그 중복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맥락을 끌고 가려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이제 그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문제를 낸 케이스에서는 전체 논점의 정리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답안을 구성할 때 좀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각각의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각계 전투로 물어봤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그냥 논점의 정리를 적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대집행이 전체적인 묶음이니까 이런 패턴으로 적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대집행 관련돼서는 자, 우리 법에 딱 떨어지게 대집행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진 않고 그 요건을 그 89조에다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대집행에 대한 의의 취지, 그죠? 여기다 설명을 할 때 자, 목차 여기 보시면 대집행의 의의하고 그다음에 취지. 자, 요거 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어주시는 게, 그쵸? 밑에 3페이지에 행정기본 30조, 요게 그 최근에 우리가 제정이 된 행정기본법 제 30조 1항 1호 요 개념이 가장 그쵸? 대집행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적인 내용이 있죠. 우리 법에는 이완공, 그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할 의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긴 한데 실제 대집행의 개념은 30조 제 1항 1호를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그렇죠? 개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89조에서 대집행에 대한 요건, 그렇죠? 요건이 우리가 그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 그 다음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대집행법 제2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다방 이렇게 돼 있죠? 대다방, 그쵸? 여기서 대는 대체적 자기 의무고 다른 수단 확보 곤란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그쵸?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이 내용이랑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특별법의 성격이 있죠. 특별법의 성격이 있어서 대다방이 이제 우리가 일본법적인 행정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집행이 가능한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우리 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순서를 여기서 적어준다 그러면 법의 순서를 적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89조 적어주고 대집행법 2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법제에 이게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쓰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89조 제3항에서 인권침해 방지 노력 규정 이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집행 절차까지 언급을 해주셨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겠습니다. 개통, 실비,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뭐 각각의 다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요 문제는 협의 취득 절차 약정한 것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냐, 그렇죠? 첫 번째 그 요건으로서 여기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느냐 이제 요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지에다가는 다 적어줄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16조의 이 성격, 그렇죠? 토지보상법 16조의 이 성질이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법상의 계약, 그렇죠? 사법상의 매매의 성질,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대집행의 대상이 되려면 공법상 뭐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가 되어야 되는데 자 16조의 이 사법상의 계약은 공법상 의무로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자기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요 포인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2006도 709의 판결 요지죠.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자,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할 것인데, 자, 공특법 지금은 이제 이게 통합이 돼서 2003년을 통합이 돼서 토지보상법이 된 거죠. 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 동그라미, 그렇죠?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 이거 뭐요? 사법상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돈 주고 받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공법상 의무로 전환되려면 이게 협의 성립 확인을 받거나 또는 수용 재결의 형태로 해서 이행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법상 의무가 나오는 거지. 요거는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 의무 약정 이거는 어떻게 돼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부분.
그래서 이 16조 요거 성격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공법상 의무로서 대체적 자기 의무 아니다. 요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답안을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에서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약정한 철거 의무가 강제적 이행을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우리가 강제적 이행으로 통해서 하려면 공용 수용의 효과로서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용 재결이 나와야 되고 그 수용 재결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의무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토지보상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건 아니고 건물의 철거, 물건의 이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2006도 7096 두 번째 판결 요지가 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특법 요거면 이제 폐지돼서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5페이지 상단에 2006도 709의 두 번째 판결로 되죠.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약정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을 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철거 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판시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문제로 낸 거고 실제 정답은 이제 판결 요지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의한 의무에 해당되느냐, 그렇죠? 대집행법 이전은 그냥 대체적 자그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이 법에 의한 처분을 한 의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법 토지보상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로서 처분이 행해진 건 아니다. 사업 인정 이전에 협의 취득에서 철거 의무에 대한 불이행은 89조에서 정하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강제적 방법에 의한 취득의 형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집행법 2조에는 다른 손 확보 곤란하다든지 심의 공익을 해친다든지 또는 우리 법에 있는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시면 좀 더 가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헌법의 법률 유보 원칙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실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30조에서 우리가 직접강제를 규율하고 있으니까 직접강제의 개념을 적어주고요. 30조 조문을 제시해주면 조문을 제시하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조문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직접강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직접강제를 현재 인정하는 법률은 뭐가 있어요? 우리 그 식품위생법, 그렇죠? 불량식품 같은 경우 신체 실력 가하거나 또 가서 꺼내서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게끔 하는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군사시설보호법. 그래서 군사시설 지역에 사람이 가면 신체 실력을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법 이런 데서 직접강제가 몇 개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행법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고 976 157 우리 그 도시공원 시설의 매점에 있는 경우에도 공동 점유자가 점유를 수반한 거예요.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했는데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거기에 점유를 수반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강제 방법에 의해서는 변론을 하고 대집행의 방법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점유를 수반하는 케이스에서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고 실제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제에서 6페이지에서 보면은 밑에 토지보상법 89조에서는 이게 대집행 규정이고 직접강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직접강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건 직접강제인데 그러면 이 직접강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직접강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논리를 좀 보여주시면 되겠고 간접적으로 이제 7페이지 밑에 보면은 토지보상법 95조의 벌칙으로서
이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벌칙으로니까 벌칙으로서 우리가 물건을 토지 또는 위반하여 43조를 위반해서 토지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는 95조의 이 벌칙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이와 관련된 이제 우리 판례 내용 해서 4단계 그 기법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정리해 보시면 그걸 한번 여러분들 2006도 7096 쟁점의 도출, 법리 적용,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사안 포석까지 한번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법리대로 한번 논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이걸 훈련을 안 하면은 그쵸? 이게 횡설수설 중원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농업손실보상 관련된 영농손실보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자문도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회의도 하는데 요게 아주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농업손실보상 요 쟁점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뭐 과거에는 우리 2년치 농작물 조수입 2년치 이렇게 해다가 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제 소득이 또 입증하면 또 실제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180배 이상 겉벌이하고 오이농사하고 18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평균 소득의 2배를 상한으로 해서 요거를 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뭐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쟁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연기 때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정남철 교수님이 논문 쓰신 게 있어요. 이 관련된 맨 뒤에 자료 보시면은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에서 2022도에 34913 판례 평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이분이 쓰신 것 중에 시험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은 완전 수용의 각하재결. 그러니까 소음과에서 이거 뭐지 했는데 판례 평석으로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례 평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판례 평석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영농손실보상은 우리가 농지가 직접 보상이면 이게 이제 부대적으로 주는 거니까 간접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정남철 교수님은 이거를 뭐 간접손실보상 이런 법률로 끌고 가셔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오바스러운 내용이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농지에 대한 보상이 직접 보상이니까 요 농지에서 기반한 농업손실보상은 요거를 간접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간접손실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법리가 다른 문제니까. 자, 요것도 한 30점 이상 되는 문제인데 이 배점이 빡빡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거를 배점 안에 놓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빡빡하게 스파르타로다가 연습을 하셔야 이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연습을 안 하면은 그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은 영농손실. 이게 왜 영농손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게 법률의 정식 명칭은 농업손실보상입니다. 77조에 농업손실보상 되어 있죠? 그러다가 여기다가 최근에 뭐냐면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4개월치 영업보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보상 해가지고 이거를 칙하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는 이걸 통칭해서 영농손실보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쵸? 이게 전형적인 농업손실보상입니다. 그쵸? 농업손실보상인데 이 법률에는 농업손실보상으로 돼 있는데 칙하고 대법원 판례는 전부 최근에 영농보상으로 나오고 있다. 왜? 농업손실보상 2년치 주는 거 플러스 4개월치 영업보상처럼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영농손실보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일관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업손실보상 원래 법상 정식 명칭은 농업손실보상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랑 같이 묶어서 영농손실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농손실보상 또는 농업손실보상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나 시행규칙에서 요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식 명칭은 농업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식 명칭 농업손실보상 치고 최근 판례에서는 영농손실보상이라 이렇게 칭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내가 이걸 헷갈린 게 아니다. 그렇죠? 판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쓴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9페이지 보시면 농업손실보상이라는 게 뭐야?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단위 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에다 2년분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보면 77조 제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쟁사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경작자 주고 한 지역 같은 동네 살면 각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각각 50% 주도록 이렇게 돼 있죠. 48조 규정은 이게 조문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문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조문을 주지 않는다. 1항은 여러분들 웬만한테 아는데 2항이 문제예요. 2항이 제2항 1호 하고요. 그 다음에 2호는 안 줄 수가 있거든. 그렇죠? 1호하고 2호 안 주면은 1호는 첫 번째 장목별 평균 소득의 2배를 상한으로, 그렇죠? 48조 2항 칙 48조 1호하고 그 다음에 2호 요거 잘 보세요. 1호는 이게 이제 그 180배 5위하고 겉벌이하고 180배 되니까 평균 생산량이 뭐예요? 이거를 소득의 2배를 상한으로, 그렇죠? 이렇게 2배 상한으로 하는 요런 거를 평균 생산량의 2배 상한으로 하게끔 이렇게 정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소득으로 봐서 곱하기 이제 2년치 주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호 48조 2항 2호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지력을 이용. 예전에 이게 하기 전에 그 신비디움이라고 그래서, 신비디움은 이게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그 작물이었는데, 그 신비디움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법령이 규정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그래서 국토부하고 정부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죠. 이게 요거랑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령이 과거에는 규율되지 않았어서 1안으로다가 그 농업손실보상으로 하고 2안으로다가 영업손실보상으로 해서 재판부에서 이걸 판단하게끔 그렇게 과거에는 이거를 제시를 했어요. 법원 감정이 제시하면 재판부에서 이걸 판단하도록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농업손실보상을 2년치 주도록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영농보상처럼, 그러니까 영업손실보상처럼 왜 4개월치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집단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대법원도 머리가 아픈 거잖아 이거. 그렇죠? 손실보상이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처럼 손실보상도 우리 보상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임의로 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막 그 법원에다가 민원 제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다가 민의를 제기하니까 국토부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이제 막 평균 소득도 막 가라로 해가지고 막 18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냥 평균 생산의 2배를 상한으로 하는 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4개월치로, 그렇죠? 뭐 영업손실보상처럼 4개월치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화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한 민원의 결과로 저도 이거가 법원 감정할 때 요거 한 건 그래서 요거 재판부에서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 법안이 이제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게 이제 그 개정의 역사,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판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무적으로나 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고 싶은 쟁점이기도 하죠. 네가 이 역사를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리를 제대로 아느냐, 이런 측면에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그냥 일반론으로 해서 나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이거 전부 다가 판례가 있어서 정답을 적시할 수 있는 정확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